저희 채널에서 권력에 취해 나라를 말아먹거나 수많은 폐악질을 일삼은 간신배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죠. 오늘은 삼국지연의 극초반에 등장하는 간신배 하면 딱 떠오르는 십상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중국사에서 황간이 황제 이상으로 권력을 휘두른 케이스가 많았는데요. 황제를 꿈꿨던 진나라의 조고도 있었고 명나라를 말아먹은 구천세의 위충현도 있었죠. 십상시는 삼국지연의 극초반에 등장하여 짧지만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던 간신배 집단이면서 탐관오리 악당으로 나오죠. 이 악당이 건장한 장군이나 뛰어난 묘력을 가진 책사도 아닌 호리호리한 환관 10명이 똘똘 뭉쳐 폐악질을 저지르며 날뛰다 보니 다소 지루할 수 있는 극초반을 매우 흥미진진하게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다음 타자인 초반부의 최종 보스격인 동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삼국지연의 대서막을 여는 데 있어 중요한 키플레이어 역할을 하기도 했고 실제 정사에도 이 십상시들의 폐악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간신, 탐관오리의 대명사로 알려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십상시의 이야기는 삼국지 연의에서 나오는 10명의 환관들로 다루어 보려 합니다. 정사와는 구성원의 차이만 약간 있을 뿐이니 큰 흐름은 유사하니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나라가 망할 때는 강력한 간신이 등장하여 점점 왕권이 약해지면서 피 튀기는 왕의 친탈이 벌어지든지 아니면 약해진 국력으로 인해 외침을 받아 한 방에 망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죠. 십상시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이미 후한은 골마가고 있었는데요. 후한마에게 외척 세력의 중심에 있던 양기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듯 높아 그의 눈에는 황제는 저 걸리적거리는 병풍만도 못한 존재였죠. 본인이 옹립시킨 후한 10대 황제였던 어린 질제를 독살시켜버리고 다시 자기 입맛에 맞는 허수아비 황제로 누구를 세울까 고민하다 황간의 우두머리였던 조등과 합심하여 환제를 즉위시키게 됩니다. 양기의 폐악질이 날로 드세지자 결국 환제는 황간 세력과 결탁하여 양기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죠. 이는 훗날 십상시의 난까지 발생되는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황간들의 도움으로 외척 세력을 제거한 것이 화근이 되어 황간 세력이 막강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양기와 다를 바 없이 온갖 폐악질과 부정부패를 일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자 황간 세력을 반대하던 사대부 세력인 청류파가 들고 일어났지만 황간 세력인 탕류파에 의해 완전히 진압당해 버립니다. 1차 당고의 금때에는 청류파 다수의 관직을 박탈하고 평생 관직에 오를 수 없도록 금고형에 처해지고 말았죠. 이후 시간이 흘러 12대 황제 영제가 즉위한 후 외척 세력인 두무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황간 세력을 제거하려 했으나 오히려 황간 세력들에게 역습당해 관련자들 모두 숙청당해버렸죠. 이것이 2차 당고의 금 사건으로 이를 계기로 황간 세력이 조정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해버렸고 이들이 십상시들이었던 것입니다. 영제는 십상시들을 매우 중용하여 그들의 말이라면 무조건 오케이였는데 반대 세력도 없어졌겠다. 십상시는 황제를 등에 업고 마음껏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십상시의 부정부패를 수도 없이 많았지만 특히나 관직에 돈을 매겨 파는 매간매직을 일삼았습니다. 당연히 비싼 돈을 주고 관직을 산 졸부들은 본전에 뽑아야 했기에 백성들의 고역을 더욱 쥐어짜게 되는 악순환이 되어버립니다. 한편 영제도 돈 욕심이 많았는데 최측근들인 십상시들이 대놓고 돈 받고 관직을 파는 마당에 아예 공식적으로 매간매직을 승인해버렸죠. 여담으로 이때 조조의 아버지 조승도 거액의 돈을 주고 관직을 사서 태위 자리에 올랐었습니다. 추측컨대 황간 세력에서 황제만큼이나 권위가 높았던 조등이 5대 황제를 섬기면서 엄청난 재물을 모았을 것이기에 양자였던 조승이 변변찮은 관직도 없었지만 손쉽게 거액을 들여 태위직을 살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이미 조조는 금수저 집안에서 자라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밑에서 정치와 권력, 야망에 대해 눈을 뜬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흘러 갈수록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자 도처에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중 가장 규모가 큰 황건적의 난의 시작으로 삼국지연의 서막이 울리게 됩니다. 권력만 있지 실제 힘은 없었던 황간 세력은 황건적의 난을 수습하기 위해 급히 인재들을 불러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때 청류파들도 사면되어 기용되었으며 외척 세력인 하진이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진은 본래 백정 출신이었으나 십상시에게 뇌물을 쏟아부어 누이 동생을 영제의 후궁으로 입궁시켰으며 이후에 누이 동생은 황후가 되면서 그도 벼슬을 받게 되었죠. 하진은 외척 세력이다 보니 십상시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갖은 아부를 하며 조심스럽게 살아가다 황건적의 난을 계기로 십상시의 입김에 의해 대장군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황건적의 난으로 정신이 없었을 테지만 하진을 대장군으로 중용한 것은 오판이었죠.
대장군이 된 하진은 청류파를 중심으로 서서히 입지를 넓혀가게 되는데 십상시 중 서한 8교 위에 수장을 겸하고 있었던 건석은 평소 하진을 경계하며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재가 죽자 하진을 궁으로 불러들여 죽여버리고 영재의 작은 아들인 유엽의 황제로 옹립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죠. 하지만 하진은 건석의 계획을 눈치채고 영재의 부고 이후에 병을 핑계로 입궐하지 않았고 오히려 친족하였던 유변을 13대 황제인 소재로 옹립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자연스럽게 하진의 누이 동생은 태호가 되면서 하진과 함께 조정의 권력을 휘어잡게 되었죠. 하진에 의해 다시 한번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조정은 그야말로 언제 피바람이 불어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였습니다. 평소 십상시를 증오했던 원소를 필두로 한 청류파들은 하진에게 십상시를 없애버리자고 계속해서 질언을 하였고 하진도 건석에게 죽을 뻔했기 때문에 단단히 벼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점점 황간 세력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기에 건석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중앙군으로 먼저 선수를 쳐 하진을 없애버리자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십상시들 간 회의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어차피 하진 그놈은 우리가 키운 백정놈이니까 예전처럼 잘 구슬리면 되지 굳이 피까지 보일 필요가 있겠냐라는 의견으로 입이 모아진 것이죠. 그러고는 건석의 계획을 하진에게 일러 바쳐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하진은 노발대발하며 당장 건석을 붙잡아 처형시켜버리고는 중앙군까지 흡수해버렸죠. 이리하여 힘의 균형이 다시 외척 세력으로 기울여지게 되자 십상시는 하태호는 물론 그녀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온갖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아부를 하여 자기 편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진 또한 건석 외에는 십상시에 큰 마찰이 없었으며 본인도 십상시에 의해 출세한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십상시를 건들진 않았죠. 그렇게 조정은 잠시나마 조용해지나 싶었지만 강경한 청류파였던 원소가 이대로는 안 된다면서 당장이라도 십상시들을 죽여야 한다면서 매일 하진에게 진언을 합니다. 우유부단한 하진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을 끄자 원소가 하진에게 대장군의 입지가 곤란해지지 않으면서 하태호 스스로 십상시를 수청할 수밖에 없는 신박한 계략이 있나이다 라고 하자 솔깃해진 하진은 원소의 계략을 상세히 듣고는 드디어 십상시를 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원소가 하진에게 보고한 일거양득의 신박한 계략은 사실 정상적인 인간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발상이었는데요. 병사들은 흑산적으로 위장하여 맹진 일대의 백성을 학살하여 쑥대밭을 만든 다음 계엄령을 내려 지방 군벌들을 불러들여 중앙군과 함께 흑산적을 토벌하자는 일종의 자작극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그냥 죄 없는 백성을 학살하는 사이코적인 발상일 수 있는데 흑산적은 십상시와 긴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황건적 난 이후 장각이 죽으면서 자연스럽게 와야 되나 싶었지만 장각의 뒤를 잇겠다며 장현이 흑산적의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조정에서는 더 이상 반란을 잠재울 힘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었죠. 그래서 십상시는 흑산적 총두령인 장현에게 관직을 하사하면서 겨우 큰 불을 끄게 된 것입니다. 십상시가 관직까지 하사하며 포옹했던 흑산적이 다시 백성을 학살하고 약탈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며 아무리 십상시라도 무사히 넘어가진 못할 일이었던 것이죠. 원소의 계략대로 흑산적으로 위장한 병사들이 맹진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었고 계엄령이 떨어지자 지방 군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때 훗날 대역적이 되는 동탁 또한 군대를 이끌고 낙양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는 막상 이를 버리고 나니 십상시를 수청하는 게 맞는 건가 싶은 건지 또다시 우유부단한 병이 도지게 되었죠. 원소 입장에서는 이 자작극이 성공하지 못하면 그냥 끽소리도 못하고 죽어야 했기에 하진에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강행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는지 원소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가절을 내렸으며 원소는 강행 돌파 작전으로 황실의 경호대를 자신의 신복으로 바꾸고는 황간 세력들이 찍소리도 못하도록 압박했죠. 황실에서 원소의 병사들이 대놓고 칼 들고 압박을 하니 끝까지 십상시를 두둔하던 하태호도 결국 어쩔 수 없이 십상시들을 파면시키고 고향으로 보내버립니다. 하지만 원소는 십상시를 살려둬선 안 된다며 후한을 제거해야 한다 했지만 하진은 더 이상 원소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원세의 촉대로 십상시는 순순히 물러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상시 중 장양의 양아들이 하태호의 여동생과 결혼하게 되면서 하태호를 구워 삶아버리니 금세 전원 복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머리를 굴려 하태호의 조서를 거짓으로 꾸며 하진을 궁으로 불러들이게 되는데요. 하진 또한 가뜩이나 자작극까지 벌이면서 십상시를 파직시켰는데 자신과 상의도 없이 십상시 전원을 복직시킨 것에 우라통이 터진 상태로 입궐하게 됩니다. 화가 잔뜩 난 상태로 호랑이 굴로 들어간 하진은 그렇게 십상시들의 손에 죽고 말았죠. 이렇게 십상시의 난이 시작되었지만 하진의 원소의 말에 안 듣는 실책을 범해 오히려 십상시에 의해 죽임당했듯이 십상시는 하진이라는 청류파와 탕류파를 중재하는 큰 기둥을 스스로 뽑아버림으로써 엄청난 파장의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켜버립니다.
하진을 제거함으로써 다시 십상시의 세상이 열리는가 했지만 하진이 십상시의 손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원소는 조조, 원소유 등 청류파 인사들과 함께 병사를 이끌고 황궁으로 난입하게 됩니다. 이때가 다시 세상을 뒤집을 기회라 생각한 원소는 눈이 뒤집혀 황관으로 보이는 인간들은 모조리 죽이라 명령합니다. 십상시뿐만 아니라 죄 없는 궁인들까지 약 2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이 죽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해버렸죠. 겨우 목숨을 부지한 십상시 중 장양과 당규는 하태월을 인질로 삼아 비굴하게 목숨을 연명해보려 했지만 중랑장 노식에 의해 실패하자 어린 황제의 소재와 진류왕 유업을 데리고 북망산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하지만 뒤쫓아온 민공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장양은 혹시나 살까 싶어 광물로 뛰어들지만 당연히 죽고 말았고, 당규 또한 어린 황제와 유업을 내팽개치고 혼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가 버렸죠. 당규 또한 당연히 민공의 칼에 죽어버림으로써 십상시의 난은 3일천하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십상시들은 189년 8월 25일에 하진을 끔살시켜 정권을 뒤집으려 했다가 고작 8월 28일에 모조리 숙청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십상시의 난을 끝으로 어지러웠던 조정의 권력 다툼이 조용해졌으면 좋았으련만 십상시가 쏘아올린 작은 불씨가 동탁이라는 거대한 재앙 덩어리를 불러오게 된 계기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원소의 계략인 줄은 모른 채 흑산적 토벌 때문에 낙양에서 주둔하고 있던 동탁은 조용히 십상시의 난을 지켜봤을 테고, 그들이 제압됨과 동시에 주간군보다 훨씬 앞서는 군사력을 토대로 서서히 한 왕실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죠. 십상시는 생각보다 권력을 오랫동안 장악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 정적을 제거하면서 지켜낸 권력을 아주 그냥 뽕을 뽑겠다는 심보로 이전보다 더한 악행과 폭정을 일삼았으니 자업자득으로 불행한 결말을 맺었으며 훗날 간신의 대명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네요. 여기까지 간신의 대명사인 십상시부터 그들이 일으킨 십상시의 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